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11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테슬라냐 회슬라냐, 이게 뭔 얘기냐면요, 영웅에서 빌런으로 추락한 일론 머스크, 이 오늘날 머스크를 있게 한 테슬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테슬라마저도 이 주인공 따라 빌런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 테슬라 가격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지난해 무려 5차례나 가격을 올렸잖아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갑자기 많게는 1,000만 원 가까이 깎아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여름철 바닷가에서 먹는 회도 아닌데 이 시가로 차값을 정하고 있다, 이런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 같은 모델인데요, 새 차보다 중고차 가격이 더 비싼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요, 나라별로도 가격 차이가 너무 커서 이 상식에 어긋난다, 이런 지적도 쏟아지고 있고요. 예, 어느 나라가 그렇게 싸게 팔고 있는 거예요? 전기차 시장 주도하고 있는 이게 지금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잖아요. 중국에서 전기차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데 테슬라도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에서 테슬라가 요즘 들어서 잘 안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가격을 내리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더 많이 내려준다는 거예요. 가장 저렴한 모델 3, 이 가격이요, 중국에서는 현재 4,200여만 원에 팔리고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가격을 좀 깎아줬거든요. 그런데도 6,43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니, 뭐 옵션이 다른 것도 아니고 뭐가 더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똑같은 차량인데 가격 차이가 2천만 원이 넘는다.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테슬라에 관심이 없어서 한국 가격을 몰랐었는데 모델 3 북미 가격이 딱 중국 수준이에요. 그러니까요. 한국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제대로 씌우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이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테슬라 사기 위해서 해외 직구까지 해야 되느냐, 이 관세나 이런 거 다 따져도 직구하는 게 더 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중국에서 가장 많이 깎아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만족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난리가 났대요. 외신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중국에 있는 테슬라 매장, 여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일론 머스크가 맞나? 아니면 신차 발표가 있나? 근데 그게 아니라요, 이 공안들까지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몰려든 사람들, 이 테슬라, 이 회슬라냐 하면서 시위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는 비싸게 샀는데 왜 지금 갑자기 이렇게 가격 깎아주느냐, 너무 억울하다, 이런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는 거죠. 네. 문제는요, 이런 시위 그리고 이런 논란 이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경불진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 드렸잖아요. 이제는 머스크 리스크, 이 용어를 다른 데서도 요즘은 많이 쓰더라고요. 아무튼 이 말이 유행할 정도로 머스크의 오너 리스크가 불거지면서요, 테슬라에 대한 매력 점점 떨어지고 있고, 테슬라 뭐 타러 사? 구매도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 이게 재고가 쌓이고 있어가지고요, 가격을 또 낮추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고가 쌓인다고, 무슨 문제가 있다고 첨단 공장에서 만든 차 가격을 횟집에서 파는 회 가격처럼 수시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이거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이 받아 먹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박 PD 지적처럼요, 테슬라 원가, 이게 너무나 궁금한데 이 원가 공개 안 하고 있죠. 당연히 자기들 사업 비밀이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요. 따라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머스크가요, 다시 신뢰를 찾고 영웅이 되고 싶다면 이 테슬라 원가 과감하게 공개하고요, 난 여기서 적당 이윤만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야 되지 않을까요?
EPD의 픽. 역발상이란 이름으로 시장을 이겨내는 투자를 위해 리서치에 과한 몰입을 했고, 이는 투자 자체의 안정성을 놓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최소한의 회복이라고 생각되는 2배 수익을 빠르게 달성하는데 회사에 명운을 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일까요? 네, 뭐 투자 회사 관계자 이야기 같은데요. 그렇죠. 한때 미국 밈 주식으로 꼽히며 급등했던 게임스톡 다들 아시죠? 경불진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해 드렸었는데, 이 게임스톡에 집중 투자해서 대박을 터뜨렸었던 머스트 자산운용 김두용 대표가 최근에 쓴 반성문이라고 합니다. 시장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수익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걸 반성하면서 앞으로 심기일전하겠다, 뭐 이런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최근 이처럼요,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이런 증권업계 꽃이라고 불리는 투자 전문가들이요, 반성문을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네. 물론 대세는 아니에요. 썼으면 좋겠는데 많이 쓴 건 아니고 몇 명이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투자 실패를 하고 투자자들에게 많은 손실을 안겨도 나몰라 했던 과거와는 달리 스스로 반성하는 사례가 하나둘 생긴다. 이건 바람직해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물론 손실이 너무 커서 이거 어쩔 수 없이 비난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그거 문화하기 위해서 쓴 걸 수 있긴 하지만요. 하지만 이렇게 전문가들이 반성문을 쓴 거, 이게 우리가 참조할 만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우리도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전문가들도 이렇게 실수를 하는데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김두용 대표라는 분, 업계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죠. 그러니까요. 머스트 자산운용의 김두용 대표, 이 분이요, 서울대 주식동아리 스믹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출신으로 유명하세요. 여기에서도 한때 날아다니셔가지고요, 2006년에 이 머스트 자산운용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거의 15년 가까이, 그러니까 2020년 가까이 연평균 수익률이요, 어이구, 상당히 높아요. 27%. 매년 27%씩 성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승승장구했다는 거죠. 근데 그 비법이 뭐냐? 언론에서 이걸 많이 꼽았거든요. 이 김두용 대표, 성장주 중심의 공격적인 해외 투자 방식, 이거를 전개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제대로 먹혀서 성공을 했다. 이걸로 업계에서 유명하거든요. 예. 근데 언제부터 미끄러지기 시작한 겁니까? 지난 6일자 이 반성문이 들어있는 투자 레터를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앞서 2020년까지는 매년 27% 수익률을 올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2021년이 되니까 2%로 수익률이 꼬꾸라졌대요.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지난해 급기야 56%를 까먹었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56%. 그야말로 반토막도 더 난 거 아니에요? 그럼 저보다도 더 못했네요. 예, 박 PD는 몇 퍼센트 까먹었는데요. 저는 마이너스 30%요. 오호, 김종 대표보다 박 PD가 훨씬 낫다니까요. 아무튼요, 이 이야기가 뭐냐? 한마디로 김두용 대표 같은 난다긴다한 사람도요, 10년 동안 번 돈을 1년 만에 다 까먹은 것이에요. 이 개미 투자자들의 패턴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 개미 투자자들도 10번 벌었는데 이걸로 막 신나하고 있다가 한 번 실수해가지고 다 날려먹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개미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또 분석해주는 사람들, 이 주변에 이 브레인들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통해서 투자했을 텐데 왜 이렇게 큰 손실이 났을까요?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이렇게 반성하더라고요. 해외 크로스 체크를 통해 국내 투자를 실수 없이 더 잘하고 국내 투자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찾고자 2017년부터 시작한 해외 상장 주식 투자 중 일부 장기 성장 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많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왜 손실이 그렇게 많이 커졌느냐? 구체적인 이유로 4가지를 꼽더라고요. 첫째,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등 매크로 경제 상황이 생각 이상으로 악화됐다. 둘째, 금리 상승으로 인해 장기 성장 기업의 주식 하방 변동성이 심해졌다. 셋째, 단단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업들조차 매크로에 의해 펀더멘탈 영향을 받았다. 넷째,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부 리서치에서 잘못된 해석을 했다. 근데 과연 일부만일진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요, 실제로 이런 잘못된 해석들 때문인지 머스트 자산 운용은요, 지금 어디에 투자를 많이 했느냐? 이 종목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낯설 거예요. 뭐냐? 동남아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회사가 있대요. 근데 그 회사 이름이 C입니다. 이 C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글쎄요, 저는 라자드는 들어본 것 같은데, C는 금시초문이네요. 근데 여기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럭셔리 쇼핑몰 운영사인 카페치. 혹시 여기도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그리고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인 카바나. 저는 여기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일반인 분들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지금 설명드린 C, 파페치, 카바나. 단 세 종목에 이 김도영 대표가요. 전체 포트폴리오의 무려 79%를 채워넣었다고 합니다. 헐. 이 단 세 종목이에요. 이건 투자사가 아니라 개인이잖아요. 투자사가 이렇게 특정 회사에 몰빵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뭐 판단을 그렇게 내리면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요, 이게 2017년 이후부터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왔는데 앞서 얘기처럼요, 2020년까지는 너무나 좋았어요. 이 세 개 종목 무려 거의 80% 가까이를 몰빵을 했는데 여기서 엄청난 수익을 벌어가지고 연수익률 27%를 올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종목들이 지난해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지난해 3분기 말에 이 종목들 3개 몰빵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단일 종목 비중을요, 10%가 넘지 않도록 포트폴리오를 이때야 조절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난해 3분기 말부터요. 네. 근데 벌써 다 꼬꾸라져 버린 다음이거든요. 때가 늦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뭔 얘기냐. 과거의 성공에 취해 앞서 얘기처럼 연평균 27%를 따박따박 벌다 보니까 변화를 잊지 못했던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겠거니. 그러다가 큰 손실을 봤다는 거죠. 이 때문에요. 머스트 자산 운용의 순자산 총액이요. 지난 5일 기준으로 나온 자료가 있는데 2,361억 원. 근데요. 지난해 초만 해도 여기에 순자산 총액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6,123억 원. 한마디로요. 1년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겁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그럼 다른 자산 운용들도 이렇게 3분의 1 토막씩 났을까? 이 머스트 자산 운용과 비슷한 규모였던 CRB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페블스톤 자산 운용 이런 데는요. 앞서 얘기처럼 지난해 초 머스트 자산 운용과 비슷하게 6천억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여기는 8천억대로 오히려 커졌어요. 와. 그리고 그로스일 자산 운용 역시 앞서 두 회사보다는 좀 작지만 여기도 6,500억 원대 늘어났습니다. 근데 머스트 자산 운용만 3분의 1 토막. 투자 잘못했다는 거죠. 네. 2020년까지는 일반인들도 투자 잘했어요. 그 이후부터 거꾸로진 거지. 아무튼 김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포트폴리오를 대폭 조정하고 투자 손실 회복에 회사의 명운을 걸겠다라고 다짐했는데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비관적으로 얘기하느냐? 알고 보니까요, 김두영 대표가 반성문, 이거 여러 차례 썼더라고요. 뭐 여러 차례라고 해서 뭐 수십 차례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알려진 것만 두 차례라고 합니다. 요번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왜냐? 지난해 6월부터 수익률이 폭락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투자자들이 항의를 많이 했겠죠. 그랬더니 투자자들의 보낸 투자 레터에서 김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에서 3년 이상 시선으로 볼 때, 이 장기적으로 볼 때 얘기겠죠. 투자 포트폴리오의 단단함과 내재된 잠재가치 기대 수익률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매크로가 좋아져야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있고
오로지 독립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 소수 기업에 대한 투자로서의 선별성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투자했던 그 세계 회사, 이런 작은 회사들에 집중 투자하는 게 틀리지 않았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매크로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는 아바타에 나 있죠. 아, 아바타에만 있나요? 현실에 그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반성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이거 한마디로 반성문으로 보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내 투자 전략은 틀리지 않았다. 좀 기다려달라. 뭐 이렇게 애원도 아니고 그냥 항변한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못 기다리는 거야. 타박하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장주 위주의 소수기업에 대한 투자, 그 이후로도 계속 고집을 했대요. 물론 한 기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10% 이상 가지고 가지 않게 조절을 하긴 했지만 계속 이런 소수기업에 대한 투자들만 이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손실이 50%가 넘게 나버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런 모습, 개미들이 실패하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개미들도 보통 많은 분들이 이러시잖아요. 뭐 100% 이런다는 건 아니지만 손실이 커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더 분산 투자를 해야지 정석일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든 빨리 만회해야 돼. 그래서 한 방에 회복하겠다며 몰빵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몰빵해서 성공하면 다행이겠지만 거의 99% 실패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김도영 대표, 그 전문가라는 서울대 출신이라는 그 사람의 투자 행태도 이것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무튼요, 김도영 대표, 이제 철저히 반성한다고 했으니 다시 한방 유혹에 절대 빠지지 말고요. 차근차근 회복해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한방, 양방, 협진하는 병원이 인기니까요. 아, 한방 양방 협진해야 되나요? 또 하나 반성문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요. 유명 애널리스트들의 반성문. 아마 이분 성함 익숙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TV, 라디오, 유튜브. 아, 근데 경불지는 안 나와주셨어요. 뭐냐면요. 각종 채널에서 시장 전망가로 유명했었던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 되게 오래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를 이끌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김 센터장이요. 지난해 장을 마감했던 12월 29일 2022년에 나의 실수, 이런 반성문을 공개했거든요. 근데 이 반성문에서는 김 센터장이 내가 돌이켜보니까 네 가지를 크게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 긴축의 장기화 가능성을 간과했다. 두 번째, 부동산 가격 상승은 영원할 줄 알았다. 세 번째, 중국의 제로 리스크 정책 지속 가능성을 간과했다. 네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를 계축할 수 없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반성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김 센터장은요, 자산 가격 움직임에서는 종종 경험할 수 있었지만 경제 행위나 정책 의사 결정까지도 일단 한쪽 방향으로 경도되면 관성과 가속도로 표현되는 자기 강화의 과정이 나타난다는 점을 2022년, 그러니까 지난해 실감했습니다. 라고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변곡점을 맞추려 하는 것보다 일단 만들어진 추세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대체 전략을 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하는 자성을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근데요, 재미난 점은요, 김 센터장 혼자만 반성문을 쓴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여기에 많은 연구원들 소속돼 계신데 대표하시는 분들, 서정현, 엄경화 이런 소속 연구원 10명도 반성문에 동참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자발적인지 강요에 의한 건지 모르겠지만요. 그쵸. 혼자 빠따 맞으면 창피하지만 같이 맞으면 덜 창피하죠. 아, 그래서일까요? 아무튼요, 여기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요, 10명의 연구위원들도 각각의 자신의 분야에서 반성문을 썼는데, 좀 몇 가지만 소개해보면, 투자 전략을 담당하는 박소연 연구위원은 이렇게 썼어요. 중국의 자존심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채권 전략을 담당하는 조용구 연구위원은요, 과거 사례에 기반한 전망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항공업을 담당하는 엄경화 연구위원은요, 항공사들이 해운사들처럼 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반성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함께 반성을 했을까? 뭐 이에 대한 이유도 김 센터장은 설명해 놓으셨어요. 때로는 맞추고 때로는 틀리고 하는 것이 애널리스트들의 일이라면 틀리는 것 혹은 틀리고 있는 것들을 진지하게 대해야 합니다. 지나간 실수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이가 전망을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2022년 나의 실수를 간행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반성하는 모습 반갑고 긍정적으로 보이긴 해요. 다만 이런 반성문 한 번으로 그쳐야 되겠죠. 그쵸. 앞서 김용 대표처럼 매번 쓰면 안 되길 거 아닙니까? 내년에 반성문은 또 쓰지 않도록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반성문이 아니라 승정보도 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애청자 여러분들도 지난해에 대한 반성문 한 번씩들 써보시면 어떨까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학창시절 이후 오랜만에 쓰게 되겠네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